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여전히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게 15분 차트인데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이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청산 차트 먼저 또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청산 차트에서도 이더리움 청산 기반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솔라나 형태였고, 그 다음에 도구스가 그 다음에 올랐다. 그러니까 즉 나머지 민코인들이 좀 청산 규모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더리움이 좀 약세가 많이 보였고, 그걸로 인해서 민코인이 터져 나감으로써 오히려 비트코인에게도 좀 영향성을 끼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롱 포지션에 있는 롱 비중도 좀 많이 터져 나갔다라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숏과 롱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방향성이 잡히게 되는데 오히려 숏에 있는 비중이 요즘은 좀 덜 터지다 보니까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가속도가 별로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은 좀 다소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롱과 숏이 교차가 되면요, 방향성이 상당히 좋게 나왔던 패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향성이 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롱이 계속 많이 터지지 숏이 많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방향성이 좀 아쉽게 나와주고 있는 건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9월 달이 이제 코앞이죠. 9월 달이 코앞인데, 이때까지 9월 달에 있는 대부분 포지션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마도 이 9월 달 이렇게 죽음의 달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또 좋게 힘은 그렇게 크진 않고 횡보했던 구간대가 좀 더 많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교차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통상 이제 추석 시즌이 이제 9월 달에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 추석 기간 동안에는 거의 변동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추석 지나고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왔던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동향적 추이를 보았을 때는 추석 전 때 변동성이 그렇게 큰 이슈와 이런 게 별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추석 이후에 변동성을 잡고 방향성이 잡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좀 지지부진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랬던 배경은 저번에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 아무래도 금리에 따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중순에 있는 형태에서 이제 5.5%에서 몇 퍼센트 정도씩 이제 인하를 할 거냐에 따른 점도표도 이제 공개가 되죠. 그래서 점도표에 따른 위치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 사항은 0.25에 있는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점도표 위치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지표에 있는 위치가, 9월 달에 있는 포지션이 모든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전문가는 또 이 아래에 있는 표 구간대로도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부분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추이가 4%대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오히려 3% 구간대부터는 이제 좀 많이 안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또 매크로 관점으로 그때그때 좀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의 주장도 맞을 수도 있지만, 그때 가봐야지 전 알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냥 참고 정도로만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주택가격 지수도 발표치가 6.5 정도가 나왔는데요. 여전히 주거비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기가 쉽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모기지 부분이 6% 중반대에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원래 8% 중후반대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6% 중반대도 생각보다 많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래가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고 착공 부분은 왜 이렇게 이제 많이 좀 더지는 이유는 인건비와 여러 가지 이제 부수 기제가 한국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공급량이 부족하냐라고 하는 건 서브프라임 때 이후부터 7년 동안은 착공이 거의 되지 않다가 7년 이후부터 착공이 좀 많이 늘어났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전 매년마다 어느 정도의 착공은 좀 이루어져야 문제점이 안 생겼는데 수요와 공급에 있는 패턴이 언밸런스가 나오면서 이제 오히려 그거에 따른 영향성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에 있는 가속도를 저는 그렇게 크게 가져가면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크게 내린다라고 하면 어떠한 이슈를 또 우리가 놓친 게 있냐라고 해서 패닉셀이 나올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연준의 입장으로 볼 필요성이 있죠. 우리의 투자자의 입장으로 제발 볼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입장에서도 물가 이제 막 2.9%대 있는데 물가에 자극을 주려고 할까요? 아니죠.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물가도 못 잡으면서 스태그 형태가 오랫동안 가버리면 이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경기 침체를 오히려 인위적으로 좀 더 만들어 놓을 때까지 가고 욕을 먹더라도 그런 형태로 갈 확률이 좀 더 많을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동향적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일본 환율적 추이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특이점 사항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추이도 예측은 안 되지만 그리고 뭐 비중도 어느 정도 될지는 대략적으로 증권사들도 명확하게 이제 콕 집어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저 충격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금씩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번거롭게 계속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지수 옵션 부분도 아직은 허가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이 좀 더 커지려고 하면요, 선물이 이제 CME 선물이 있으니까 옵션 부분에 따른 추이도 이제 지수 옵션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의 판도를 좀 더 키워보겠다라는 것인데 아직 허가가 안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열리게 되면 앞으로 좀 더 사이즈는 크게 열릴 확률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은행의 여신 증가율 추이가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다. 뭐 연체율 추이도 뭐 좀 이제부터는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침체에 있는 규모도 투자에 있는 규모도 약간씩은 여력이 이제 조금씩 딸리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이 자료도 이제 참고 사항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에도 이제 코인판에서는 이제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도 조금씩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단기 홀더 물량들도 이제 본전 수준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더욱더 추가 적립 대비보다는 관망하는 형태로 좀 볼 확률이 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거래소에서 대량 출금 형태는 다음 달에 이제 러시아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오픈이 되었을 때에 따른 움직임 동향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동향적 움직임이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는 배경도 아마도 민코인에 따른 영향성, 추이와 또 투자 자본 여력이 좀 같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의 충격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좀 왔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텔레그램에 따른 영향성과 그 다음에 환율적인 동향에 따른 영향성이 동시에 좀 받지 않느냐 라고 저는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항상 투자에 좀 힘들더라도 이 힘드는 이런 굴곡을 잘 견뎌내셔야 나중에 돈을 모았을 때도 호구짓을 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다수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2017년도 때, 21년도 때 대부분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 부자에 있는 무게감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능력치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그 능력치는 내가 이때까지 내 뇌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총동원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목돈을 어디다가 쓸 거냐 또는 어디다가 투자를 할 거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로로 오거나 제로보다 더 밑에 마이너스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과정의 고통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깨달음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막상 이 목돈이 이제 만들어졌고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있는 돈이 만들어졌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돈의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중해지고요. 좀 더 공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율이 낮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통상 우리가 로또나 또는 17년도 때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거나 21년도 때 갑작스럽게 부자가 됐던 분들은 대다수 그걸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스킬을 배우지 못했고 경험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부자를 했던 그 순간이 그때 그 기간적 순간만 잠깐 오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의 판단이 정말 나중에 내 미래를 좀 많이 좌지우지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고통적 지수에서도 계속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도 현명하게 대처가 되고 현명하게 더 자산을 즐길 수 있을 만한 능력치를 키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제가 주장을 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적절하게 쓰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부자가 아니면 커버드 콜을 쓸 필요성도 없고요. 레버리지 ETF도 쓸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 자고 일어나면 돈이 생기는데 굳이 그렇게 번거로운 짓거리를 하면서 할 필요성은 없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상위 소수점에 있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돈을 굴려야 됩니다. 덜 깨지면서 회복 속도도 빠르면서 내 심리적 안정감도 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카드를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좀 안타깝지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고 불편한 이야기는 하기 싫어하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점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은 진짜 오래오래 되셨던 분들만 남아져 있어서 제가 정말 마음 따뜻하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구나라고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또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8월 달도 이제 잘 지나가는 중인데 또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또 감기 같은 거나 또는 요즘 늦깎이 또 코로나에 또 걸리셔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항상 건강, 둘째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